네, 안녕하세요. 니체의 오늘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시간, 힘의 의지, 이렇게 배워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니체를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힘의 의지인데, 이게 이제 권력의 의지로 많이,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나치 치하에 협력하면서 힘을 권력으로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용칭은 힘의 의지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힘이라는 것이 우리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니체는 사실은 이 힘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하면은, 한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올까요? 반작용이 오겠죠. 그러니까 힘은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만큼의 힘을 쓰게 되면은 그 어떤 만큼의 반작용이 그 작용한 힘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게 힘의 의지인데, 그리고 또 힘의 의지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힘은 결국에 약한 상태에 있는 힘은 강해지려고 하고, 그 약한 상태에 있는 힘이 강해지면은 기존에 있던 강해진 힘은 다시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또 약해진 힘은 어때요? 또 다시 강해지려고 하고, 약해졌던 힘이 강해지고, 강해진 힘은 또 다시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순환을 이룬다라는 것이 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려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만물이 생성하는 모든 근본 원인을 니체는 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읽어볼게요. 자, 니체의 힘의 의지는 이런 니힐리즘이나 자기각성을 위한 니체 철학의 주된 동력이라 간주해야 한다.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에 대해서 그것의 객관적 실제성이 중심을 이루며 확보된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지배 형상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지배 형상은 예술, 국가, 종교, 학문,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칸트에 따르면은 지성, 이성, 감성은 삼권 분립처럼 서로를 견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거대한 국가 체계에 대한 생각, 법 체계 혹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이런 특정 시를 경험할 수는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구체적인 공간을 경험하고 이런 사물들을 경험할 뿐이지, 국가라는 추상적인 체계나 종교라는, 이건 뭐 어떤 종교가 됐건 간에 어떤 학문이 됐건 간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국가가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이것이 힘 자체가 형상을 이루었다라고 니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의 구체적인 실제성인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지고 사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술, 국가, 종교, 학문, 사회 같은 거는 추상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니체에 따르면 지배 형상은 가치의 증가와 감소를 위한 척도래요. 이 과정에서 힘 자체는 지배 형상의 가치 척도의 비례를 위한 내적이면서도 동시에 외적인 계기이자 충동이며 향상 과정이라고 합니다.
힘은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동적인 것이 그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한 힘은 더 강해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한 쪽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 강한 힘의 반발작용으로 또한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약했던 힘이 강한 힘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귀족과 노예 도덕의 전복.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노예 도덕이 가지고 있는 원한과 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힘이 공동의 매개작용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제계층에 의해서 사실은 전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도덕의 전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도덕의 전복을 통해서 어떻게 발생했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경험 이전의 양태로, 선험적인 양태로,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아 그 자체로 도덕심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어때요? 그 기존의 서양 철학의 도덕관념이 니체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도덕이라든지 인간이 선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의미는 힘의 의지 혹은 도덕의 전복 혹은 도덕의 계보로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아 이전에 자아로부터 순수한 자아로부터 도덕적인 구체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니체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렇기에 힘의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 힘이 강해지게 되면 다른 쪽은 약해지게 되고 다시금 약해진 쪽의 힘은 다시금 강해지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강한 쪽의 힘 역시도 기존의 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보존합니다. 그렇기에 힘의 본질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존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힘들의 본질에는 결국에 강자의 입장이 되었건 혹은 약자의 입장이 되었건 간에 현재 자신의 양태를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힘에는 우리는 평형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평형.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평형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쪽의 힘과 다른 쪽의 반발작용의 힘이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평형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한쪽이 굉장히 어떤 입장에서 월권적인 시도나 잘못된 형태로 무언가를 운영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을 반드시 느끼겠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쪽으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 끝에 이것이 전복이 된다라는 것이 니체의 힘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강의 5강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도대체 영원 회귀와 힘의 의지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힘의 의지와 영원 회귀는 사실은 니체 철학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중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를 하시건 혹은 뭐 논문을 쓰시건 간에 니체는 참 이런 얘기도 좀 그럴 수가 있지만은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1, 고2 이쯤에 니체 예술론으로서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니체 같은 어려운 철학자가 고등학교 이렇게 1, 2학년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우리나라 이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니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니체는 힘의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샤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갱이라든지 고흐라든지 약간 프랑스 19세기 18세기는 아니고 19세기 초부터 이제 발현한 이제 표현주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고흐라든지 그런 표현주의 양식에 니체의 이런 예술론이 굉장히 많이 응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힘의 의지랑 이제 영혼의기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죄송하지만 이제 정물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물화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플라톤이 좋아하는 유형의 작품일 거예요. 물론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진짜 좋아하는 유형은 이런 굉장히 세밀한 정밀할 거예요. 요즘도 많이 그리시죠, 화가분들. 자, 이랬을 때 이 사과가 있으면은 그 사과의 분명한 이런 정물화의 경우에는 원상을 전제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원상을 모방한 거예요, 이 사과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서 예술가의 장인 정신과 예술가의 어떤 노고가 이 모방하는 형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뭐 사과의 어떤 윤곽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이렇게 쏟아지는 거를 정물화로 딱 그리는 방식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피카소라든지 막 뒤죽박죽으로 된 추상화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누군가의 모사도 아니고 누군가의 원형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건 사실은 예술의 자율성이고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 마치 고유한 의지가 힘의 의지가 그냥 표현된 거예요.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고 모사하지 않고 이것이 원형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그 어떤 원형이라든지 복사품도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이 된 형태, 예술의 자기 전개가 곧 힘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영원회귀는 뭐냐? 영원회귀는 원상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1분 1초 그 시간에 느꼈던 것만이라도 다시 어때? 네가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살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었잖아요. 영원회귀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실은 문제는 니체가 앞점을 놓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갱신됨을 기억하라. 네가 모든 살고 있는 순간 자체가 무로 회귀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니체가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믿음이나 이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의 고통에서 다시 한번 네가 없음에 대한 공포, 완전 절대적인 무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서 네가 삶을 갱신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사실은 영원회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을 반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힘의 의지로 반작용으로 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니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힘의 의지라든지 영원 회귀의 본질은 어떤 다른 원상이나 자기가 아닌 것을 외부에 남겨두고 그것을 거꾸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니힐리즘, 무로서 회귀된다라는 것을 알고 너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힘의 의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또 이제 효율을 좀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니체나 제가 이제 쇼펜하우어도 올리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적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핵심은 이게 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그 많이 뭐 어디다가 적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냥 여기다가 뭐 적을게요. 뭐 서양 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냐 비자아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양 철학은 이것만 확보를 하신다면은 사실은 사회 영역 혹은 문학 영역, 국어 영역에서의 비문학 지문 이런 지문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번 수능에도 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칸트가 나와서 칸트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칸트는 예를 들어서는 자아 철학자예요. 자아 철학자. 이거는 뭐냐면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자기만의 고유한 영혼의 영역, 조금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경험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침범받지 않는 순수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자아 철학자의 특징이에요. 이건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플라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비자아 철학자들은 경험으로부터 순수한 자아의 결정체가 없다라는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로크라든지 뭐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공리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다시 봐야 돼서. 공리주의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어떻게 보면은 목숨보다 속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비자아 철학자들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뺀 걸 거예요. 니체는 다소 비자아 철학자처럼 보이는 자아 철학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아의 순수성으로 자아가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니체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서도 또한 자아 철학자 같기도 해요. 왜? 다시 한번 영혼 회귀라는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측면, 동일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마치 물리학적인 힘과 같은 느낌이 있는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예요. 그러니까 비자하면서 자아 철학이 된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니체의 입장이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자아가 순수하게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초월적으로 떨어져서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비자아 철학? 아니다. 경험을 하는 자아의 순수성은 없고 경험하는 대상과의 어울림과 그것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아의 덩어리는 없다라는 게 비자아 철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낀다. 어떤 슬픔을 느낀다. 자, 자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는 내 내면으로부터 샘솟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 자아 철학자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비자아 철학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원인의 결과로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떤 사태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슬픔이 내 자신의 내부로부터 샘솟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비자아 철학자의 입장이다. 그러면 비자아 철학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추상화된 그림이라든지 혹은 도덕이 경험 이전에 완전히 우리에게 절대적인 당위로서 순수한 어떤 법칙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자아 철학자의 입장이라면, 비자아 철학자의 입장은 도덕 역시도 순수하게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수 있다라는 것이 비자아 철학자들의 입장이겠죠. 여기서는 니체는 비자아 철학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겠죠.
자, 되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니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다른 철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문학 얘기, 또 수능 얘기, 또 이렇게 또 입시 얘기, 또 논술 얘기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효율적으로 또 섞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렇게 철학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도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학생분들은 한번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라든지 본인이 풀고 있는 어떤 이런 논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논문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분들을 조금 이런 것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섞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